주말에는 항상 이번 주 제가 읽은 책의 내용을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될 만한 이런 내용을 마치 여러분께서 책을 읽으신 것 마냥 쉽게 설명을 해드리는 시간을 갖고 있죠. 저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책을 통해서 고수분들의 의견을 듣죠. 그리고 여기서 새로운 지식과 지혜를 얻습니다. 한마디로 거인의 어깨 위에서 세상을 내려다보는데요. 이걸 여러분들께 그대로 전달해드리는 시간을 갖고 있죠. 주식시장에서 어떤 이야기가 들린다 그러면은 초보자분들 그리고 중급자 고수분들 이분들이 이해하는 부분이 서로 틀리죠. 예를 들어서 어떤 애널리스트가 삼성전자의 디램 사이클이 앞으로 공급 부족이죠. 쇼티지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니까 중장기적으로 매수하기 좋은 시점이다. 이런 의견을 내면서 그 레포트의 내용 대부분을 공급 부족과 가격 상승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는 내용으로 썼다고 하겠습니다. 이런 레포트를 보면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일단 중급자 이상이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의 이익을 크게 결정하는 부분이 디램의 반도체 부분인데 여기서 공급보다 수요가 많아지는 상황으로 가는 건지 아닌지 뉴스도 찾아보고 다른 애널리스트 분들의 레포트도 참고하면서 사실 여부를 판단하시죠. 그리고 공급 부족이 맞다. 이제 디램 부분에 이익이 증가하겠구나 생각이 들면 이제 슬슬 삼성전자의 주식을 이렇게 매수하기 시작할 겁니다. 근데 같은 레포트를 보고 초보자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냐? 일단 디램의 쇼티지가 뭔지 이런 것들이 모르죠. 그러다 보니까 알아듣지도 못하는 이런 어려운 얘기를 뭐 이렇게 길게 써놨냐? 어차피 이해도 안 되는 거 뭐 읽어볼 필요도 없고 결론은 그러니까 삼성전자 사라는 거네? 이렇게 하면서 덥석 큰 금액을 매수하시거나 아니면 그냥 관심 종목에만 딱 담아두죠. 그리고 어떻습니까? 다음 날이라든가 아니면은 한 일주일 정도, 길면 한두 달 정도 이렇게 시간이 지난 다음에 자기가 덥석 매수한 가격 또는 자기가 관심 종목에 담아둔 요 가격, 요거보다 주가가 오르면은 그 애널리스트를 거의 무한으로 신뢰를 하고 안 오르면은 곧바로 욕하면서 이제 다시는 안 읽죠. 이런 것들을 반복합니다. 그러면 초보자분들이 지금 어떤 실수를 하고 계신지 여러분 보이십니까? 답은 해석 능력입니다. 애널리스트는 리딩방처럼 당장 내일이나 다음 주 주가가 오른다 이런 급등주로 삼성전자를 추천해 준 게 아닙니다. 디램 시장에서 공급 부족의 상황이 나타나게 되면 디램의 가격이 많이 올라가죠. 그러면 삼성전자의 주가가 오르는 현상이 역사적으로 반복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삼성전자의 매수 의견을 낸 거죠. 중급 이상의 고수분들은 이런 팩트에 기반을 해서 그 확률에 베팅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석하는 능력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쌓이죠. 수익률의 차이도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설명해 드릴 책은 내가 산 주식은 왜 안 오를까? 기업 분석 애널리스트로 13년을 근무하고 현재 알토스 바이오로직스의 최고 재무 책임자로 근무하는 진홍국 CFO의 책입니다. 앞서서 설명드렸던 이런 애널리스트 레포트 및 주식 관련 현상의 해석 능력을 우리가 기르면은 실력이 레벨업되고 초보자에서 중급자, 고수로 이렇게 넘어갈 수 있죠. 이렇게 실력을 끌어올릴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해주고 있기 때문에 오늘은 이 책 중에서 꼭 여러분들이 아셨으면 하는 내용을 쉽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향신문의 뉴스 기사를 보겠습니다. 제목이 매출액 1조도 어닝쇼크, 고삐 풀린 증권사 리포트 2021년 2월 28일의 뉴스 기사인데요. 기사의 내용은 시젠과 같은 경우에는 2020년에 코로나의 영향을 받아서 순이익이 2019년 대비 1800%나 증가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권사에서는 어닝쇼크 레포트를 내면서 주가가 폭락하고 있다 이런 뉴스예요. 시즌 주가 보면은 이제 2021년부터 계속 이렇게 하락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 뉴스와 차트만 봐도 중수 이상이신 분들은 왜 어닝쇼크이고 주가가 빠졌는지 이 정도는 다 어느 정도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대체 왜 애널리스트들이 어닝쇼크를 외쳤고 주가가 왜 하락한 거지? 좋은 기업의 주가가 왜 떨어졌지? 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이분은 초보자분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오늘의 내용을 이해하시고 넘어가셔야 한다 이거죠. 해답을 바로 말씀드리면 주가는 언제나 미래를 먼저 반영하여 움직인다는 게 주식시장의 기본적인 메커니즘이다 이겁니다. 2021년 2월이 되어서야 만약에 2020년도 시즌의 순이익이 1800% 전년 대비해서 증가했다 이런 사실을 알았다면 시즌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던 사람이죠. 만약에 2020년 코로나 이후에 시즌 관련 뉴스를 한 번이라도 찾아봤거나 공시 내용을 한 번이라도 봤으면 누구나 2020년에 시즌의 순이익이 굉장히 크게 뛰어올랐겠구나 이 정도는 예상할 수 있어요. 개나 소나 다 아는 기정사실이다 이거죠. 그런데 주가는 어떻습니까? 2020년 내내 주가는 더욱더 높게 오르고 시즌에 대한 예상 매출이라든가 영업이익
이런 기대감은 점점 더 커지죠. 하지만 이게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순간 주가는 어떻게 됩니까? 와장창 무너지게 되죠. 그래서 이 뉴스처럼 2021년 2월에 애널리스트들이 어닝 쇼크를 외쳤다. 이거는 시즌의 2020년 4분기 실적이 그때 발표가 되는데 시장의 기대를 한참 못 미쳐서 발표됐다 이거죠. 순이익을 2,310억 원으로 이렇게 컨센서스에서 예상을 했는데 실제로는 1,866억밖에 나오지 못했습니다. 기대치를 한참 믿던 거죠. 이 정도만 보셨으면 이제 초보자님이시라도 주가는 미래의 기대감을 미리 반영해서 오르고 떨어지는구나. 그리고 또 다수가 기대하는 이게 컨센서스라고 하죠. 이만큼 이익이 안 나오면 주가가 하락하는구나 정도는 이해를 하셨을 겁니다. 근데 만약에 이 뉴스를 보면서 2020년 한 해 시즌 실적이 막 3000%나 증가를 했는데 주가가 하락을 하네. 이런 바보들. 이런 주식은 당연히 기다리면 오르지 하고 부푼 기대를 안고 주식을 매수하는 이런 초보자분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빨리 이 초보티를 벗어나야 하는 거죠. 그러면은 이 작가분의 다음 조언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시즌의 경우처럼 모두가 예상하는 실적이나 정치적인 이벤트 또는 대규모 수주 공시를 기대하고 투자를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대부분의 경우 누구나 아는 기대감은 주가에 미리 반영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실제로 실적이 발표되는 날 또는 정치적 이벤트가 마무리되거나 아니면 대규모의 수주 공시가 딱 나오면 주가가 그때부터 하락할 확률이 높다 이겁니다. 이 차트는 뭐냐면 안랩의 주가죠. 2012년에 안철수 대표가 대선에 출마를 하려고 했죠. 네. 대통령이 당선이 되면 당연히 본인의 회사에 여러 가지 이득을 안겨줄 수밖에 없다는 이런 기대감에 주가가 16만 7천 원까지 급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2012년 11월에 안철수 후보가 대선 불출마를 선언하게 되는데 주가는 그때부터 와장창 폭락을 하게 되죠. 이렇게 대선 테마주인 안랩을 놓고 볼 때 주가에 대한 미래 기대감이 전부 반영되었냐 아니냐 요거를 어떻게 보면 되냐, 이미 대선 출마한 의사를 어느 정도 뭐 확실하긴 아니지만 살짝 밝히기만 해도 이미 기대감은 그때부터 충분히 반영이 된다 이거죠. 그 이후에는 두 가지밖에 안 남습니다. 뭐냐? 실제적으로 출마를 하거나 아니면은 갑자기 안 한다고 하거나 둘 중에 하나밖에 안 남은 거죠. 그리고 만약에 이 뉴스와 다르게 안철수 후보가 대선에 출마한다고 선언을 했었어도 기대감은 전부 반영이 되고 주가는 떨어집니다. 왜냐? 그 다음에 실제로 남은 게 뭐죠? 당선이 실제로 돼서 정말로 안랩의 수혜가 돼서 매출과 이익이 오르는지 검증할 시간만 남아있게 되는 거죠. 근데 실제로 뭐 그렇게 쉽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일단 주가는 떨어질 수밖에 없고요. 낙선하면 당연히 주가는 떨어지는 거죠. 그거밖에 안 남게 되니까 일단은 정치적 이벤트가 마무리되면은 그때도 역시나 주가는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 전에 팔아야 된다. 이걸 알 수 있죠. 다음으로 만도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2021년 3월 23일에 폭스바겐과 만도가 1.4조의 수주 공시를 터뜨렸었습니다. 시총이 뭐 3조 뭐 중반 정도였던 것 같은데 이런 회사가 1.4조의 수주를 받아? 자, 이러면 완전 대박이다 하면서 이제 매수 버튼을 누르는 초보자분들도 계실 텐데 그러면 거기서 지옥을 맛보게 되는 거죠. 정보라는 건 어떻습니까? 생각보다 빠르게 흘러나가죠. 대규모 수주 공시가 터지기 전부터 일단은 뭐 찌라시 등으로 소문이 돌기 시작해요. 주가는 미리 오릅니다. 그리고 대규모 수주 공시가 막상 딱 터지고 나면 그 다음엔 뭐가 남죠? 계속 수주가 또 터져주면서 이거보다 더 높은 수주가 앞으로 계속 되겠네? 이런 기대감이 커져야 돼요. 그런데 기진맥진해가지고 1등으로 전력 질주해온 사람한테 아직 한 바퀴 더 남았다. 더 달려서 1등 해라 라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물론 뭐 그동안 다져진 체력으로 한 바퀴 더 돌아서 1등도 할 수 있지만 많은 경우는 지쳐서 나가 떨어진다는 거죠. 주식은 불확실한 미래가 반영이 되는 거죠. 그리고 미래에 일어난 일은 철저하게 확률의 게임입니다. 자, 그럼 이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주가는 항상 미래의 일을 미리 반영해서 움직이죠. 그리고 두 번째, 다수가 기대하는 미래의 성장률만큼 기업의 실적이 뒷받침되어서 나오지 않으면 시즌의 경우처럼 주가는 하락을 하게 되죠. 그리고 세 번째, 다수가 기대하는 이익이라든가 아니면 정치적 이벤트나 대규모 수주 공시 같은 것이 나올 때를 기다리고 투자를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렇게 기대감이 충만할 때 오히려 주가가 가장 높기 때문에 그때 빠져나와야 된다는 건데요. 초보자분들은 어느 정도 조금 공감이 되실 수도 있고 중수 이상 분들은 뭐 당연하지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그럼 다음 토픽으로 가보죠. 직원들에게 급여를 많이 주고 복지가 좋고 직원들의 만족도가 굉장히 높고 워라밸을 잘 지켜주는 이런 회사,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회사가 좋은 회사입니까? 아니면 나쁜 회사입니까? 10여 년 전쯤에 제가 어떤 그 스터디 모임에서 들은 얘기인데 어떤 기업의
탐방을 갔다 오셨어요. 근데 거기 구내 식당의 맛이 굉장히 끝내주고 반찬도 좋더랍니다. 그리고 또 식당 청소 상태가 아주 청결했대요.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직원들의 위생을 이렇게 깨끗이 챙겨주고 청소까지 잘하는 이런 거 하나만 봐도 회사가 분명히 좋은 회사다. 이 말을 하시는 분을 제가 본 적이 있거든요. 어떠십니까? 고개가 끄덕끄덕거려지시면 초보입니다. 왜냐면은 이건 직원들에게 좋은 회사지 우리들 이렇게 투자자들에게 좋은 회사는 아니에요. 우리들이 주식 투자를 한 이유가 뭡니까? 주식 투자로 엄청난 돈을 벌어서 이제 사표를 직장 상사 면상에 딱 던지고 나와서 뭐 여행이나 다니고 하고 싶은 거 하고 뭐 게임이나 하고 하면서 놀고 먹고 싶어서 주식 투자를 하는 거죠. 전문 용어로 경제적 자유를 얻기 위해서 이렇게 주식 투자를 하고 있는데 우리들에게 좋은 회사는 단순합니다. 주가가 잘 오르는 회사가 좋은 회사예요. 이 작가분께서는 주가가 이렇게 잘 오르는 회사를 실체가 있는 회사 그리고 실체가 없는 회사 두 가지로 구분을 합니다. 실체가 없는 회사는 뭐냐? 기대감만 만땅 이렇게 반영이 돼서 오르는 회사고 실체가 있는 회사는 회사의 이익이 성장하면서 주가가 따라서 올라가는 이런 회사죠. 실체 없는 회사를 절대 투자하면 안 된다 이런 말을 하지 않아요. 대응을 잘하면서 이렇게 단기적으로 투자를 하면 높은 수익을 거둘 수 있기 때문에 잘 투자하시면 된다 이 말씀은 드리지만 그게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실체가 있는 회사에 대해서 투자하는 방법을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우리 초보자분들이 실체가 있는 좋은 회사를 찾아내는 방법이 있어요. 뭐냐? 마이클 포터 교수의 5가지 경쟁 모델을 분석해보면 됩니다. 첫 번째, 시장 내 경쟁력은 어떤가? 두 번째, 고객과 교섭력은 어떤가? 세 번째, 공급자의 교섭력은 어떤가? 네 번째, 상품의 대체 위협은 어떤가? 다섯 번째, 신규 진입자 위험은 어떤가? 이게 5가지를 전부 다 만족시키는 기업의 주가는 장기적으로 잘 오를 수밖에 없고 실적도 장기적으로 잘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 5가지를 만족시키는 기업이 어딨어? 이렇게 생각되실 수 있는데 독과점적인 기업들이 대부분 이래요. 어떤 기업이 혹시 여러분 떠오르십니까? 딱 봐도 애플이죠. 네. 첫 번째, 시장의 경쟁력 같은 경우에 애플의 스마트폰 및 뭐 맥북이라든가 이런 제품 같은 경우에 고가의 프리미엄 제품군이죠. 여기에서 전 세계 시장이 거의 한 75% 정도 이 정도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사실상 고가 제품들은 거의 대부분 애플이 차지하고 있어서 그거를 찾는 수요자층 대부분은 애플바라는 거죠. 네. 두 번째, 고객 교섭력을 보면 전 세계 애플 바분들은 애플 제품의 가격이 굉장히 비쌈에도 불구하고 항상 애플을 선택해요. 뭐 이어폰 한 개 가격이 얼마인지 여러분 다 아시죠? 세 번째, 애플의 공급자 교섭력은 사실 갑 오브 갑입니다. 단가 후려치기라고 하죠. 그러니까 하청업체들 고혈을 빨아가지고 이익을 얻는 이런 거의 최강자가 바로 애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플이 워낙에 많은 물량을 요구하니까 공급해가지고 박리담회를 얻을 수밖에 없죠. 네 번째, 제품의 대체 위협을 보시면 지금 당장은 애플을 대체하기 쉽지 않아요. 좀 미래에는 애플의 스마트폰이나 뭐 이런 것들이 다른 것으로 대체될 가능성도 있죠. 그게 뭐냐? 메타버스겠죠. 애플은 어떻습니까? 메타버스에서도 지금 뭐 엄청난 두각을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애플도 어떻게 보면 메타버스가 점령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거도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고 다섯 번째, 신규 진입자 위협인데 현재 스마트폰의 프리미엄 제품은 이미 애플이 석권했다 말씀드렸는데 일부 중국 업체들이 저가, 중가 모델로 삼성전자와 애플에 좀 도전을 하고 있는데 아쉽지만 삼성의 스마트폰 점유율은 계속 낮아지죠. 하지만 고가 프리미엄 제품군에서 애플의 점유율은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즉 이렇게 애플 같은 기업의 주가는 당연히 잘 오를 수밖에 없죠. 왜 오르는가에 대해서 이 저자는 설득하기 쉽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애플만 딱 봐도 아시겠지만 정말 일목요연하게 설득이 딱 되고요. 요즘에 스마트폰과 뭐 노트북 이런 걸 넘어서 가지고 성능이 어마어마한 반도체까지도 직접 만들고 있죠. 애플의 경우에는 주가가 굉장히 비싸다는 거 외에는 좋은 기업이라는 건 뭐 누구나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죠. 이런 기업의 주가가 역사적으로 잘 오르더라. 그리고 이게 설득이 쉬운 기업 중에 또 주가가 잘 오르는 기업이 뭐가 있냐? 밸류에이션이 싸다는 논리가 너무나 잘 통하는 회사가 있다 이거예요. 회사의 상황은 달라진 게 없는데 코로나 때문에 글로벌 투자자의 자금이 빠져야 되는 이런 상황에서 그러니까 위험 회피 때문에 돈을 펀드에서 이탈을 하게 되는데 이때 아시아 시장에서 삼성전자만큼 돈을 쉽게 인출할 수 있는 회사가 없죠. 그러다 보니까 글로벌 펀드에서 삼성전자만 집중적으로 매도를 했었죠. 이처럼 여러 가지 이슈로 회사의 펀드멘털은 변함이 없는데 주가가 크게 떨어졌다. 이렇게 밸류에이션이 크게 하락한 기업의 주가는 빨리 오르더라. 역시나 이게 설득이 쉽고요. 그 밖에 뭐 유행의 중심에 있거나 코로나 이슈 때 뭐 진단키트 생산업체처럼 당연한 모멘텀 있는 회사들의 주가가 잘 오른다. 주가가 잘 오르는 기업은 남들에게도 쉽게 설득할 수 있는 회사였고 이런 회사의 주가가 시간이 지날수록 잘 오르죠.
그러니까 이런 기업에 투자를 해라 이겁니다. 일단 여러분께서 이제 투자를 할 때 주변 사람들한테 설득을 한번 해보는 거죠. 근데 이게 무슨 회사야? 아니면 뭐 과연 그렇게 되겠어? 아니면 혹시 뭐 회사가 뻥을 치는 거 아닐까? 이렇게 부정적이거나 의심하는 질문이 많이 나온다. 그러면은 우리는 뭐라 그럽니까? 그건 이제 네가 몰라서 그래. 괜히 알지도 못하면서 막 재수없는 소리 하고 있어 막 이러잖아요. 괜히 오르기만 하면 이게 너랑 다시는 말 안 한다 막 이렇게 하고 화만 내다 끝나는데, 설득이 잘 되는 기업에 웬만하면 투자해라 이거죠. 그러니까 회사는 진짜 좋은데 이게 진짜 좋은 걸 알아보려면 막 까다로운 공부를 해야 되는 이런 기업들의 주가는 상대적으로 좀 더디게 오르더라 이겁니다. 오늘은 내가 산 주식은 왜 안 오를까, 이 책의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늘 영상도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꼭 눌러주시고요. 지속적으로 시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